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 강의를 맡은 허정원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에 강의를 맡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HK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가아시아 사업단에서 메가아시아 연구와 비교지역 연구를 데이터로 진행하는 데이터 클러스터에서 일하고 있고, 또 아시아 연구소의 아시아 지역정보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 데이터 기반의 지역 연구의 필요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읽기 자료로 이제 오늘은 보기 자료였죠. 그 한스 로슬링의 테드 강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쯤 전에 한스 로슬링의 이제 책을 처음 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간략하게 보여주시는 차트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고 그리고 분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위 노력과 시간, 우리 쉽게 말하면 노가다가 이제 투입이 됐는지 너무 눈에 선하게 그려졌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끄집어내기까지 또 굉장히 수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었을 것이 너무나 눈에 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 근거에 기반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분의 어떤 열정,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사회과학 쪽에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증명을 통한 과학적인 연구를라고 한다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연구가 과연 믿을만 하던가요? 사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가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음식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그게 굉장히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리를 이제 좌절시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계란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어, 그 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아진다, 심장병 위험이 높다, 뭐 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종종 뉴스마다 하루에 먹어야 하는 계란의 적정 개수 이야기가 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계란은 아무리 먹어도 사실은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또 우유도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고 또 뭐 아침 식사 뭐 그런 것도 비슷한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 과연 데이터에 기반한 이 과학적인 연구라는 것은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이냐,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그런 회의가 드셨었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현재의 시점에서 인간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밝힐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은 진실은 아닌 것이죠. 그 상황에서의 과학의 수준인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연구 재료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내고 그것이 자기가 처해 있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지식을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비판적인 눈으로 검토해서 진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일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이나 이해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보면 약간 힌트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 피라미드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정보, 지식, 그리고 지혜의 단계에 대한 피라미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의 데이터가 의미를 부여받아서 어떤 사물이나 사회적인 인과성을 입증하고 그래서 인류에게 통찰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인류의 삶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 맨 아래에 이제 데이터가 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숫자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냥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죠. 뭐 1, 3, 5, 7, 9 뭐 이런 숫자들의 나열일 수도 있고 맵다, 짜다, 뭐 멀다, 가깝다 이런 단어들의 나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엑셀표에 가득 차 있는 숫자나 글자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숫자는 써 있는데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적혀져 있지 않는 거. 이제 그런 엑셀 파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에 맥락을 부여해주면 이제 그때는 비로소 이것이 정보가 됩니다. 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러한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뭐 달다 짜다 이런 말들이 뭐 그 식당의 맛에 대한 감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식당에 대한 어떤 음식에 대한 맛의 평가구나라는 이제 맥락을 가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이러한 정보에 의미가 부여되면 이제 그것은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그 식당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라든지 아니면 손님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혜의 단계가 되죠. 네, 지혜의 단계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여태까지는 이게 어떻게라는 질문에만 대답하는 것이 지식의 단계였다면 이제 지혜의 단계에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발견한 그런 어떤 지식을 실제 생활에 실제 생활이나 혹은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제 지혜의 단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충 이런 개념인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했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실시했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결과 데이터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뭐 뉴욕의 뭐 맨하탄이라든지 뭐 LA의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아주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몇 시간이고 타고 가도 사람을 볼 수 없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경찰력이 구석구석까지 이제 미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끼리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수상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 서로서로 연락을 해주고 감시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 이제 100개의 카운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군 같은 단위인데 군이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몇 군데를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보았어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이제 수집한 그런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어요. 보면 작은 감소, 증가, 작은 감소, 큰 감소, 변화 없음, 큰 감소, 작은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가 지금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무엇일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어떠한 정보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고 이것이 이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감소라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범죄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에 각각의 해당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했고 어느 지역에서 증가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서 범죄율이 작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든지 이런 이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아직까지 지식이 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장 간략한 이런 빈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감소를 보이고 있는 곳은
6곳, 작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곳은 10곳, 변화가 없는 곳은 10곳, 증가한 곳은 3곳.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과연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이 프로그램을 과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100개의 군에 다 확대를 시켜야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넘은 어떤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데이터를 연결해 볼 수는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이 지도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만들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왼쪽에서 보았을 때는 각 카운티의 이름과 뭐 큰 감소, 작은 감소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컬러 코딩을 했고 이것을 이제 지도 위에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된 것이 증가한 곳,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증가한 곳,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곳이 변화가 없는 곳, 노란색으로 된 곳은 약간 감소한 곳,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것은 크게 감소한 곳이에요. 자,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이해를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보면 이 네이버후드 와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협동에서 이 범죄나 수상한 행위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적으로 동떨어진 군에서 실시했을 때는 효과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이 초록색으로 나온 곳, 그래서 범죄율이 큰 감소를 보인 곳은 이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카운티들도 다 똑같은 이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을 때 비로소 이런 효과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제가 표현을 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 아마 이 중간에 뭐 효과성과 이 숫자에 대한 빈도표를 만들 때 이미 뭐 이들의 어떤 기존의 인구 구성이라든지 뭐 인구 밀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해봤었죠. 네,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분이 데이터 기반의 지역 연구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세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데 국가 통계는 어떤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든지 또 국가 단위의 통계가 모아져서 분석이 되려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집되고 포맷이 통일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오류가 많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 모아지는 시점도 또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또 사회 경제적인 역량이 모자라는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통계의 신뢰성이나 정확도에 크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저희 센터에서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 시리즈로 아시아의 인구라든지 아시아의 경제, 아시아의 정치에 대한 이제 인포그래픽 글들을 몇 가지 썼었는데 스토리텔링 글을 몇 가지 썼었는데 아시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 역량의 부족으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면 특정한 연도가 없다든지 그래서 확실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국가 단위의 그 통계 수치가 국가 단위의 통계 수치가 국가 내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코로나19는 결국엔 방역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들 간의 연결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의 밀집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밀집도가 분명히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이에요. 근데 국가 단위의 밀집도라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넓은데 그 지역마다 사람들 그 밀집도라는 건 진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의 밀집도를 국가 비교 연구 데이터에 넣어서는 이렇게 적절한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학 그 통계 방법을 사용했던 양적인 데이터 분석을 사용했던 연구자들이 빅데이터가 출현하면서 많이 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이 부푼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연결 데이터가 출현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사회과학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어떤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는 부분에서 많은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잠깐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라는 것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 자체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세싱하는 모든 이제 기술까지 다 포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출현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기존에는 처리할 수 없었던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 단말기 등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무슨 뭐 C 언어 그런 고급한 어떤 컴퓨터 기술이 없어도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각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통계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구 구석구석에 다 영향을 미친 그러한 큰 재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이 코로나19 억제 그리고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정책 대응에 대해서 거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고의 많은 기술들과 그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었고, 그다음에 또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달 전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사건도 사실 그 거의 하루나 이틀도 걸리지 않아서 이제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다 전달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모든 시민들이 마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올림픽 게임을 보는 것처럼 어느 나라가 잘하고 있나, 어느 나라가 못하고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경쟁하는 순위 경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들이 수집됐고 실제로 이제 활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확진 사망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들이 뭐 당연히 수집이 되었고 일시적으로 공유가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실 코로나19 라이브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19를 집계하는 시스템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공급을 할 수 있는, 마스크의 잔여량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보셨다시피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죠. 사람들 간의 연결을 끊고 거리를 둠으로써 이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이동성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자녀 백신 예약 데이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것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에서 볼 수 있었던 점이에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양적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상당히 발달했으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회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혹은 재료의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충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연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싶을 때 연구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연구 문제가 생기면 그 연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했던 연구인데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 외국인 밀집 지역의 생활 인구 변화라는 것을, 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저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되게 단순하게 시작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공자고,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불평등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한국 내에 다문화 어떤 동네, 마을, 이런 밀집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러한 연구들을 수행했었는데, 이 연구의 아이디어가 이제 2020년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한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서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고 있는 단계였고, 서서히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지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한국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적을 거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싱가포르에서 이주민 거주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발하게 되었어요. 싱가포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방역 모범국이었잖아요. 기술도 높고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코로나19를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엄청난 수의, 특히 이제 싱가포르의 인구 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수의 확진자 수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들의 어떤 거주 실태를, 그러니까 주거 실태를 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게, 정말 열악한 주거 시설에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어떤 개인 위생을 챙길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게, 한국은 그러면 왜 코로나19 외국인 집단 감염이 없을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다 데이터를 보는데 진짜로 한국에는 외국인 집단 감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특히 이제 낮은 기술의 노동자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의 주거 시설이 그렇게 훌륭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그렇게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정말 왜 그럴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다가 다문화 관련 건강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왜 외국인 확진자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동선이 안 겹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특히 서울의 주거 실태가 이제 국적별로 외국인과 혹은 뭐 소득별로 굉장히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일까? 그래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정말 공존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은 정말 어떨까? 이들이 정말 동선이 겹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생활 인구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개인이 어떤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누가 내 개인의 동선을 일일이 수집해서 사용하면 별로 기분 좋지 않겠죠. 예, 데이터 기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는 아닌 것이고, 이 서울 인구, 생활 인구 데이터라는 거는 서울에 있는 수많은 이제 스마트폰 기지국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지국에서 매 시간마다 그 기지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그널을 이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입을 할 때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국적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그 시간대에 거주한 사람들의 숫자를 추계를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7시에 관악구 봉천동에 40대 여자는 뭐 1000명이 있었다. 9시에는 9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계속 계속 나오는 거죠. 엄청난 양의 큰 빅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맥락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지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주민 데이터를 연결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행정동과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이제 체류 실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울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분류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기준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10곳을 선별을 했는데 나중에 분석에는 이제 6개의 지역만 분석을 해서 평일과 주말에 이 지역들 간의 외국인과 내국인의 생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패턴의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러한 분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맨 위에 나온 곳이 이제 구로 대림 지역의 생활 인구, 두 번째는 건대 입구, 여기 이제 건대, 한양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니 우리가 아는이 아니죠.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최근에 중국인 인구가 많이 늘고 또 이제 중국식 식당이 많이 늘어서 한국인들이 아주 즐겨 방문하는 곳입니다. 신촌 지역은 대학이 밀집한 지역, 회계 지역은 경희대, 외대, 또 다른 이제 대학이 또 밀집한 지역이고요. 이태원 지역은 이제 전통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고, 해화 지역도 성균관대 도 있고 이제 거기 또 필리핀 마켓도 있어서 또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에서 빨간 점선은 한국인들의 이동성의 변화고, 그래서 표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굉장히 한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외국인들의 생활 인구의 변화예요. 그냥 이렇게 한눈에 그리고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구로 대림의 위에 있는 표에서 위에 있는 차트는 주 중에 이 생활 인구의 변화를 나타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주 말의 생활 인구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분석으로 한 거예요. 2019년 11월부터 한 거는 사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0일에 첫 번째 케이스가 보고가 됐고 2020년 1월에는 제가 알기로 한국에는 한 명? 예, 거의 확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2020년 12월부터 할까 아니면 1월부터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면 이 학기 말에 효과가 일어나서 이 이동성 변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보아도 이 표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차트가 비슷하게 보이는 몇 군데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구로 대림 지역이랑 건대 입구 지역은 그리고 이태원 지역은 좀 비슷하지 않나? 특히 구로 대림하고 구로 대림에 있는 위쪽에 있는 차트와 이태원 지역의 위쪽에 있는 차트는 좀 비슷하지 않나? 그다음에 생활 인구 신촌과 회기와 해화 지역은 또 좀 약간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죠. 회기와 특히 해화 지역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죠. 자, 이것을 또 이 이제 생활 인구 증감 추이로 보면 또 이 패턴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 요일에 생활 인구의 총명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로 대림 지역에 이 지역에 하루 동안의 한국인의 총명수, 외국인의 총명수가 2019년 11월에 비해서 각각의 주마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났는지가 나타나는 표예요. 그래서 지금 구로 대림 지역을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선이 0이고요. 그래서 이 검정색 실선이 외국인들의 생활 인구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색 점선이 내국인들의 증감 실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봐도 구로 대림 지역은 이 검정색 실선이 0 위로 막 올라갑니다. 구로 대림 지역은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도 오히려 이 구로 대림 지역의 외국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동성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건대 입구라든지 신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발발 이전, 그러니까 초반에 2019년 11월과 12월에는 별 변화가 없다가 이제 발발하자마자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증감 추이를 보면 확실히 신촌과 회기와
해화 지역의 생활인구 증감추이가 비슷하고 구로 대림 지역과 이태원 지역의 생활인구 증감추이가 오히려 비슷하게 이 두 지역은 생활인구 오히려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이제 건대 입구 지역은 좀 비슷한 증감추이, 그러니까 중간적인 증감추이를 보이는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분석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서 나왔던 이제 저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외국인과 내국인들은 이동성의 변화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그러니까 모빌리티, 이동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불균등한 생활인구 변화의 차이가 도대체 왜 나타났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동성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든 것은 한국에 큰 사건들이 있었을 때예요. 갑자기 뭐 신천지 사건이 발발을 했다든지 이태원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동성이 감소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이동성은 그런 한국 내에 있는 큰 사건에도 크게 동요를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외국인들은 그러한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한국 내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혹은 자기가 자주 가는 지역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음에도 그걸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통적인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의 생활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도 이제 다른 외국처럼 각 국가의 어떤 국적과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에스닉 인클레이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서로한 자조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지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19가 여파로 인해서 직업을 잃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때는 오히려 그런 에스닉 인클레이브로 몰려들어서 서로 이제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외국인 대상의 정보 전달 체계가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한국인들에 비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짧은 어떤 문자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적절하게 코로나19 관련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에스닉 인클레이브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바로 전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아까 중간에 잠깐 쉬어가지고 조금 별로 없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숫자로 데이터로 아시아를 보았을 때 먼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의 청년 세대, 그다음에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의 정치 이런 식으로 숫자로 데이터로 아시아의 지역별로 이제 분석을 해둔 그런 결과를 잠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나 아니면 실질적인 자문 의뢰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아시아의 개별적인 어떤 국가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달라는 것이죠. 아니면 어느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공장이 여기 있는데 어느 국가로 가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예측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드시 지금 당장에 어떤 데이터만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은 또 그건 역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0년대, 80년대 그쯤에 이제 한국은 이미 그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어요. 80년대인 것 같아요.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학교들은 여전히 과밀학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사범대학의 어떤 정원을 늘리고, 그래서 학교 그 국가에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사를 더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범대학의 정원을 무작정 늘렸죠. 그런데 이제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교원 적체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시장과 이제 그 사회를 잘 알기 위한 예측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시아의 인구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세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대륙별 인구 추세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유엔 인구국에서 인구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1960년부터 2060년까지 이제 추정한 예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시아의 인구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약 45억 명 정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한 60% 정도가 지금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의 인구 중에서 중국과 인도가 각각 30% 정도씩 포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국가를 포함해서 아시아 통계를 내게 되면 이 다른 나라의 추세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국가의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에서는 인도와 중국은 이제 따로 분리해서 추세를 보았고요. 그런 추세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프리카, 유럽 같은 경우에는 60년대에 굉장히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점차 줄고 있어서 지금은 오세아니아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대륙에 속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가장 적은 국가였는데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큰 인구 대국으로 대국이 아니라 가장 인구가 많은 대륙으로 이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출생률의 문제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위생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사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는 계속 줄고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의 어떤 증가세는 지금 꺾여서 향후 몇 년 안에 중국과 인도의 어떤 인구 그 크기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의 지역별의 인구의 변화는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 인구 변화의 추세가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인구 규모가 가장 크죠. 이들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증가세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2035년 이후에는 이제 확실히 증가세가 이제 감소할 것이고 반면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아마 곧 남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물론 그 인도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인도가 지금 중국을 꺾고 가장 큰 인구 대국으로 등장하고 여기에 남아시아 국가,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도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체 인구 증가와 굉장히 유사한 추세선을 보이고 있고 이제 꾸준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아시아는 이제 뚜렷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뭐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는 비교적 일정하게 이제 낮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지 못한 다른 것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저출생률을 봅니다. 출생률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출생률이 미래의 인구를 가장 결정짓는 이제 그런 것이죠.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저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낮고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는 출생률이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노란 선으로 나타나는데 저출생률이 굉장히 급락하고 급강하고 또 증가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출산 제한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중앙아시아 지역도 저출생률이 등폭을 약간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또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저출생률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다음 차트로 이제 다음 차트를 보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의 지역 그리고 또 중국하고 인도 청년 인구 그러니까 20대 인구들이 20대가 그 국가 그 지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굉장히 이 기존에 어떤 봤던 인구 증가 추세라든지 아니면 저출산율보다 굉장히 시기에 따라서 급락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네, 스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파란색 부분과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많은 아시아의 지역들이 1970년대에 이 청년 세대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군데만 빼고. 한 군데는 동아시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70년대 굉장히 낮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동아시아만 지금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죠. 오히려 70년대는 올라갔다가 다른 국가들하고 반대로 약간 움직이는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추세의 원인은 그러니까 이 1970년대에 예를 들면 파란 선으로 나와 있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의 비중이 12%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반면 1985년에 되면 18%가 넘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굉장히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배경,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지역도 동아시아를 빼고는 비슷한 추세인데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출생률이 낮아서 그러니까 그 출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태어난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중앙아시아는 그러면 왜 피해가 가장 컸느냐?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구러시아에 속했던 그런 구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전사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청년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동아시아는 참 특이한데 이 동아시아는 왜 특이할까? 를 보기 위해서 몇몇 국가만 뽑아서 청년 세대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이렇게 5국가를 뽑아서 봤더니 아까 봤던 나머지 국가들은 아까 봤던 다른 지역의 청년 세대 비율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일본의 패턴은 아까 보았던 동아시아의 패턴과 오히려 유사해요. 이제 그 이유는 일본의 인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의 2.5배 정도 되고 몽골의 인구도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보았던 동아시아의 청년 세대의 비율은 아마 일본의 비율 추세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197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70년대에 청년 세대가 굉장히 적은데 왜 일본만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답을 구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제가 추측한 하나의 가설은 이 당시에 일본은 이제 2군데의 원자폭탄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의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인의 피해가 적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임을 할 수 있는 여성 전사자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높은 출생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이제 다음에는 청년 실업률이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의 지역별로 이제 실업률이 어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사실 아시아 연구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지역별 청년들의 평균 교육 연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이 이것이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높은
평균 교육 연수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러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구러시아는 평균 의무 교육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청년들은 이 정도의 교육은 다 이제 기본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시아의 청년 세대는 과연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질까, 같은 가치관을 가질까, 이런 이제 의문에서 시작을 해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래된 가설이긴 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진보적일 것이다라는, 이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또 선입견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아시아의 국가와 혹은 문화에 따라서 모두 통용되는 진실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져서 이 월드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월드밸류 서베이는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실 텐데 전 세계의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관과 정치사회 일상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정말 그 중에서 제가 1%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일자리의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이 국가마다 대답한 사람의 이제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3칸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줄은 10대하고 20대에서 이 말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중에서는 제가 이게 좀 글씨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우즈베키스탄 표였죠.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많은 10대들은 일자리가 모자랄 경우에는 남자가 당연히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에 찬성을 한 사람이 파란색이고 반대를 한 사람들이 빨간색이고 중간이 이제 흰색이에요. 두 번째 줄은 30대에서 50대까지 응답자들의 비율이고 이제 마지막은 60대 이상 노인들의 이제 비율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즈베키스탄 젊은 사람들이 훨씬 진보적이고 남녀 평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10대, 20대와 60대 이상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차트가 지금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맨 윗줄이 10대, 20대, 중간이 30대에서 50대, 마지막이 이제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죠. 이렇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또 반드시 젊다고 해서 그 남녀 평등에 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이런 가치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반면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가치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점도 알 수가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세대별로 굉장히 큰 세대별로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문항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과 혹은 가정들이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 월드밸류 서베이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또 다른 재밌었던 것은 국가를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분들은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신 분들이고 반면 이제 한국하고 또 일본은 더 많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은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확실히 한국, 일본은 나이가 많을수록 애국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중국을 위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세대별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도 사실은 문화마다 굉장히 다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그 재미있는 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거 보실 때 아마 그런 것을 또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국가마다 또 중간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어떤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yes, no를 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또 문화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